네, 안녕하세요. 시사M 지금 우리는 임세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MC 손종학입니다. 네, 여러분의 MC 손종학. 네. 사실 이런 멘트를 항상 준비하신다는 게 전 존경스럽습니다. 어떻게 고민 많이 한마디인데. 되시죠? 시간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자, 오늘도 강은성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회 이슈를 전해드리는 세계일보 강은선입니다. 네, 지난주였습니다. 1일부터 3일까지 대전에서는 2023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가 개최됐는데요. 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든다는 취지였었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시대 얼마나 좋은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지방시대 과연 맞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김포의 서울시 편입 여부입니다. 네. 지방 없는 지방시대라는 우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발단은 김기현 국민의힘 그 대표의 그 경기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추진이었는데요. 그 김포시의 그 서울시 그 편입 추진이 이제 나오자 그 경기 하남시와 고양시 또 구리시 등 그 서울 접경 지역에 있는 경기도 지자체가 잇따라서 자기들도 이제 서울시에 편입을 해달라는 요청이 이제 빗발치고 있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이제 수도권 과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뭐 영남 쪽에 부울경이라든지 네. 예, 호남 쪽에 그리고 이제 이 충청권 4개 시도지사 모여가지고 이제 메가 충청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 나올 때만 해도 그렇죠. 사실 또 지역에 사는 거주민으로서는 조금 기대가 기대를 기대가 했었거든요. 생기죠. 근데 갑자기 이제 와 이게 서울이 또 커지는 커진다는 거라. 얘기 네, 들으니까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거 확실히 그 나라는 그 국가는 한 방향으로 가야 좀 그렇습니다. 동력을 얻겠구나. 같이 가야 되겠죠. 예, 이런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시사엔 지금 우리는 첫 순서는 이슈 브리핑입니다. 이 시대 최고의 민화 기자를 자처하고 싶은 우리 강은성 기자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가 이제 제목을 이렇게 정했는데요. 우리가 누군지 알아? 촉법소년이야. 촉법 소년들의 범행이 점점 이제 대담해지고 있는데요. 그 올 여름 세종시에서는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제 불이 잇따라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그 경찰이 한 달 뒤에 그 연쇄 방화범을 잡고 보니까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이었고요. 또 그 지난달에는 그 충남 천안에서 그 집단 폭행이 일어났습니다. 그 초등학생과 중학생 2명을 이제 그 에워싸서 집단 폭행이 일어났는데 이 가해자 20명 역시 그 촉법 소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들을 수사한 후에 이제 그 소년부로 송치할 예정입니다. 네, 아까 이제 세종의 방화범 잡았더니 촉법소년이었다. 이 내용부터 네. 좀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그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이제 한 달 동안 그 세종시의 그 쓰레기 더미와 그 논밭에서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제 불이 일었었는데요. 그 한 달 후에 잡고 보니까 그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이었습니다. 그 경찰은 그 CCTV를 이제 확인을 해서 보니까 그 현장에서 불이 난 그 장소에서 그 휴대폰 플래시로 그걸 이제 비춰보는 그 A군을 특정을 해서 잡았는데요. 그 이 학생은 불을 내고 또 이제 자전거를 타고 유유히 사라졌는데 그러면서도 119에 본인이 직접 이제 그 신고를 하는 그런 대담함도 보였습니다. 다행히 이제 119에 신고를 하다 보니까 이제 불은 번지지 않아서 큰 피해는 없었는데요. 경찰의 그 이 A군은 자기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이제 불을 냈다라고 이제 진술을 했습니다. 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불을 냈다. 참 그렇네요. 예. 천안에서 일어난 폭행 사건 가보겠습니다. 이것도 사건의 개요를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그 지난달 그 천안의 한 공사장에서 그 초등학교, 중학교 그 20명이 또래 여학생 2명을 이제 집단으로 폭행하는 사건이 이제 발생을 했는데요. 그 중학생은 아산의 학생이었고 그리고 초등학생은 천안에 있는 학생이었는데 그 이들 2명이 자신들의 뒷담화를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그 집단으로 이제 폭행을 한 사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소한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죠? 네. 근데 이게 집단으로 폭행하면서 또 이 폭행하는 그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또 공개까지 해버렸어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또 조롱을 좀 했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폭행하다 보니까 주변 친구들한테 연락을 해서 일로 와라. 그리고 너도 얘를 때려봐라라고 해서 이제 동조를 하게끔 하고 이제 했던 이런 그 사건인데요. 그래서 경찰은 이들을 이제 수사한 후에 이제 소년부를 송치를 하고 또 옆에서 동조하거나 이제 그냥 방관한 그 학생들도 우범 소년 조사 대상으로 이제 송치를 이제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네.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 내지는 뭐 그러니까요. 뒷담화를 한다. 이런 게 주로 원인들이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촉법소년과 관련해서는 이제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난다, 뭐 폐지해야 한다 이런 이제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전 사실 궁금한 게 법조계의 반응이에요. 그렇죠. 어떤가요? 촉법소년 아까 말씀드렸듯이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안 받는 거예요. 예.
소녀의 보호의 필요성은 있지만 또 한편으로 범죄의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면도 분명히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실은 법 쪽에서도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에서 형사처벌의 대상을 넓히고 그런 의견이 나오는데 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주제가 될 수밖에 없고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의견도 있어요.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소년은 교화와 교정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 대법원의 법원 행정처장도 국회에 답변에서 촉법소년의 연령을 좀 낮추는 쪽에 일정 부분 공감을 하면서도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하는 답변을 하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법 쪽에서도 찬반 양론이 갈리는 주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이제 촉법소년들은 이제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악용한다는 그렇습니다. 측면도 있지만 사실 또 악용하지 않고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또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또 피해를 받지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아직 어린 있으니까. 나이인데. 예, 그렇습니다. 아, 이게 참 어렵네요. 현명한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다음 이슈 가볼까요? 자, 두 번째 이슈입니다. 도둑 맞은 불상, 도둑한테 소유권이 있다입니다. 설명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우리나라 절도범이 그 일본 사찰에서 훔쳐서 국내로 들여온 그 고려시대 불상의 소유권이 그 일본 사찰에 있다는 우리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 7년 넘게 이 불상의 소유권을 두고 이제 일어난 분쟁이 이렇게 일본 사찰에 손을 들어주면서 이제 종지부를 찍었고요. 그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그 충남 서산의 부석사가 그 국가를 상대로 낸 그 금동 관음 보살 좌상 그 인도 청구 소송에서 그 원심의 그 원고 패소, 그러니까 부석사의 패소라고 최종 이제 그 결론을 냈습니다. 그 불상이 고려 시대에 이제 약탈이 돼서 일본으로 갔지만 그 일본이 20년 이상 점유를 해서 그 소유권이 인정되는 만큼 그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취지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재라는 사정만으로 그 이 취득시효를 또 그 뺄 수 없다는 것이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네. 저는 이제 부석사 불상이 왜 일본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우리나라에 또 들어오게 된 또 배경 또 갑자기 이 부석사의 금동관음 보살 좌상이 또 이렇게 우리에게 또 알려진 것도 또 그 과정도 되게 궁금해요. 네, 그 이 고려불상의 존재는 1980년대에 처음 알려졌는데요. 그 이후에 그 1996년에 그 충남 부석사 주지가 그 일본 사찰 불상이 있다는 그 간론지를 이제 직접 방문을 해서 봤습니다. 그 이후에 그 2004년부터 이제 불상을 환수하기 위해서 간론지 측과 좀 교류를 했는데요. 이제 그러던 중에 2012년 10월에 우리나라 그 절도범이 일본의 그 간론지 사찰을 가서 이 불상을 훔치게 됩니다. 그래서 국내로 들어왔는데 경찰에 좀 붙잡히게 돼요. 그래서 다시 정부는 이게 일본의 사찰에서 훔쳐온 것이니 다시 이제 갖다 줘라라고 했지만 이거를 이제 그 부석사가 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거다. 네, 2013년 1월에 이 충남 서산 부석사가 이 사실을 알게 돼서 이거를 다시 일본으로 보내지 않기 위해 이제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7년 동안에 이 소유권을 둘러싸고 이제 법적 분쟁이 이뤄진 것입니다. 돌려줄 것인지 말 것인지죠. 네, 맞습니다. 네. 저도 7년 동안 꾸준하게 뉴스로 보도했던 네, 기억이 그렇습니다. 나는데요. 약탈 정황도 있고 분명히 이제 우리나라 문화예술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좀 그쪽으로 또 권리가 갔을까? 그러면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뭐야? 훔친 것도 어느 정도 시간 정도 점유를 시간 하면은 어떻다는 거야. 소유권이 글로 넘어가는 건가? 맞아요. 판사를 또 우리 역임하신 우리 교수님께서 이거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불상이 일본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일본법에 의하면은 타인의 소유 물건이라 할지라도 10년 이상 10년에서 소유 의사로 평온하고도 공연하게 점유를 한다면 비록 소유권이 없어도 소유권이 생기는 제도가 있고요. 네. 부동산도 실은 맞아요. 땅, 토지도 마찬가지거든요. 실은 우리 민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입장에서도 10년 이상 일본 절에서 그걸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강 기자 말씀하신 대로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 일본 관음사 쪽에 있다. 그러니까 돌려줄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 논리인데 법논리적으로는 사실 참 맞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국민 정서와 감정으로 볼 때는 수긍하기는 쉽지 않은 안타까운 판결이라 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부석사의 금동관음보살 좌상 외에도 우리의 문화유산이 좀 해외에 나가 있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단 많죠.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네, 그
이제 국외로 흩어진 우리 그 문화유산이 많을 텐데요. 이번 사례처럼 그 법률적 한계로 인해서 이제 환수를 못하는 경우가 앞으로 이제 많이 발생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이제 그런 만큼 별도의 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제 또 집행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의 마련 필요성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그 국외 소재 그 문화유산 그 법률안이라고 해서 국회에 계류 중인 그 법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제 빨리 제정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좀 높아지고 있고요. 또 법과도 별도로 그 우리나라 이제 불교계와 일본의 불교계가 좀 서로 협력을 해서 어떤 좀 이렇게 문화적 방법 또 종교적 방법 이렇게 좀 우회적인 방법으로 또 문화재를 환수할 수 있는 그런 좀 필요성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는 하나의 모범 사례로서 왜 병인양요 때 네. 프랑스에서 우리의 가장 소중한 문화재를 할 수 있는 외규장각 도서를 약탈해 갔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사실 우리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그거를 영구임대 형식으로 반환을 받았고 현재 우리가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바람직한 처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이슈 브리핑 강은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슈만 있으면 어디든 달려가는 코너죠. PD가 간다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또 어디를 다녀왔을지 또 궁금해지는데요. 네. 어떻습니까? 과거 대전의 중심지 하면 누가 뭐래도 대전역 원도심, 대전역에서 뭐 충남도청 예천 도청까지. 사이. 예. 거기에는 실은 많은 추억들이 있을 겁니다. 데이트하던 거리일 수도 있고요. 헤어져서 눈물을 흘리는 거리일 수도 있고. 교수님 세대에서는 그 당시에 뭐 빵집에서 이렇게 그렇습니다. 단팥빵 우유 예, 시켜놓고 미팅하던 시절 때죠. 아닌가요? 미팅 시절, 예. 가방 시절에. 그랬는데 지금도 여전히 아마도 젊음의 거리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의릉정이 거리 쪽은 아직도 그래도 젊음이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렇죠. 것 같은데 예. 아무래도 아무래도 지금 뭐 행정의 이런 기관들이 둔산동 쪽으로 또 많이 옮겨오면서 맞습니다. 조금 옛날만큼은 좀 조금은 그렇지 않다는 예, 생각이 듭니다. 안타까움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은 대전의 현안 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원도심 살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최근 각종 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요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변화의 바람일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의 대표적 원도심인 대전역 일대가 대형 개발 호재들이 가시화되면서 부활의 날갯짓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상상력 그 이상의 발전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40층 이상들에 대한 건물들이 여기저기 이제 들어서게 된다고 하면은 천지 개벽을 했다고는 이런 느낌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변화의 바람에 힘입어 대전역 인근 쪽방촌도 새롭게 단장할 행정적 준비를 마쳤는데요. 어찌된 영물인지 3년 넘게 표류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말 둔산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대전역 인근은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째 상권 쇠퇴와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원도심. 낙후된 원도심 활성화와 동서 균형 발전은 대전시의 수건 사업이었는데요. 최근 총 사업비 1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전국적인 그 역세권을 돌아다녀봐도 대전역처럼 이렇게 낙후된 부분을 이제 볼 수가 없었던 거죠. 대도시 치고서는 철도의 중심지인 대전에 대한 주변 지역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동 내거리부터 삼성 내거리까지 2006년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됐는데요. 역세권 개발 사업의 핵심은 대전역 동광장 주차장을 중심으로 초고층 복합시설이 세워지는 것. 최고 69층 높이 건물 5개 동에 공동주택 987세대와 문화, 상업시설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2021년에는 대전 경제발전의 단추가 돼 혁신도시가 지정돼 대전 역세권 개발 사업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전 역세권과 원도심 부활의 신호탄인 도심융합특구법이 최근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더욱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심융합특구 제도가 원래 대전을 보고 시작된 제도예요. 우리 대전역 주변이
잠재력은 거의 전국에서 가장 뛰어난데 왜 전혀 발전을 못하고 있지? 그래서 저희가 특별법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도 저희 대전 역세권 모델을 많이 고민하면서 이 법안을 만들었거든요. 대동연구단지에 있는 굉장히 대단한 과학기술 역량과 교통 인프라와 결합됐을 때 사실 판교보다도 훨씬 큰 시너지를 만들 수 있다. 각종 개발 호재로 동구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갈 부푼 꿈을 안고 있지만 대전역 주변 쪽방촌의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시간이 멈춘 듯 도시의 외딴 섬처럼 존재하는 쪽방촌. 이곳에도 대전 역세권 개발의 일환으로 쪽방촌 도시재생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경쟁력을 높이고자 대전역 일원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약 2만 6천여 제곱미터의 부지에 1,400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공공주택 사업이 진행되는 정동 일대에는 현재 170여 명의 쪽방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에 밀려난 도시의 빈민층들이 최소한의 주거복지도 갖추지 못한 채 고단한 삶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대전 그 공공 개발 지역은 삼성 사거리 그 어간에 이렇게 편제되어 있는데요. 쪽방 상담소에 등록된 가구는 한 110가구가 되고요. 2020년도 4월 20일에 이제 국토부 대전시를 같이 MOU 체결하면서 이 사업을 발표할 때 통계는 170여 가구였어요. 그런데 쪽방촌 도시재생 사업이 무슨 일 때문인지 답보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네, 많은 기대를 안았던 대전역 주변의 개발 사업인데요. 자, 오늘 이야기 함께 하실 한밭대학교 건축과의 송복섭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예, 교수님, 규모가 어마어마해진 것 같아요. 사업 규모만 하더라도 1조 원 이상이 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제 역세권 개발 사업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우선 기대가 있고요. 네. 우선 2006년도에 도시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이 좀 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지금까지 어떤 변화가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게 민간 사업자들 입장에서 볼 때 그렇게 구미가 당기는 그런 요인들이 없어서 그동안 거의 이제 답보 상태로 좀 유지가 되다가 네. 2020년도에 이제 민간 사업자 공모에서 선정이 돼가지고 현재 지금 활발히 어떻게 살릴 것인지 이런 논의들이 좀 진행되는 거로 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2년 전에 혁신도시로 선정돼서 대전 역세권 사업에 이제 힘을 실어준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최근 도심융합특구법이 국회를 통과했죠. 예. 그래서 기대도 더 모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이죠? 우선은 혁신도시하고 이렇게 크게 달라지는 건 사실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공공기관을 이렇게 유치한다는 그런 부분이 핵심이 되겠고요. 다만 뭐냐면 이게 도심에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혁신지구, 혁신도시는 보통 이제 중소도시 규모로 지정이 됐었는데 이 대전 같은 경우는 이제 광역시 큰 도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도시 기능들이 복합이 돼서 융합의 어떤 그 시너지를 내는 이제 그러한 특별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그런 의미가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여기가 이제 보통 복합 공간으로 거듭나려면은 여기를 좀 들어와서 채워줄 앞으로 좀 앞서가는 그렇겠죠. 신사업 무엇이 기업이라든지 있는지. 예. 뭐가 좀 있어야 될 텐데 이런 것 쪽은 이제 추후에 유치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함께 좀 정부 차원이나 해서 좀 도와주는 건가요? 지금 이제 우리 그 민선 8기 돼서 우리 시장님께서 굉장히 역점적인 사업으로 좀 애쓰시는 거 그렇게 좀 알고 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어떤 진전도 좀 있는 거로 그렇게 파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굉장히 많은 이 인원도 그렇고 자산이 내려올 수 있는 이제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것이 굉장히 큰 그 핵심 과제인데 그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 아직 확정적인 답이 나온 상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럼 그거와 관련돼서 대전만의 어떤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단순한 공공기관이 아니라 지금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도심이지 않습니까? 그 핵심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 공공기관이 오면서 원도심 주변으로도 그 활력들이 퍼져나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계획들이 어떤 대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특징적인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대전 역세권 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자 그곳의 모습이 어떻게 또 변해 있을지도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가 되거든요. 어떨까요, 교수님? 요 대목은 제가 대전시의 이 브리핑을 좀 인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면 2024년부터 이게 내년부터죠. 내년부터 대전 역세권 랜드마크 건립을 위한 기본과 실세 계획을 승인한다는 그런 계획이고요. 또 보도에 나온 거 보니까 80층 건물 내지는 60층과 40층 두 건물의 어떤 랜드마크 타워를 좀 건설하겠다는 그런 이 포부를 좀 밝혀 주셨어요. 그랬고 그다음에 2025년부터는 가시적인 사업을 추진해서 원도심과 대전 역세권 활력이 넘치는 그런 성장 거점으로 조성하겠다는 그런 또 발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혁신지구도 그렇고 그다음에 도심 융합 특구 사업도 그렇고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크고 이거는 아마도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역사상에서 굉장히 이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대죠, 사실 우리가. 왜냐하면 워낙 국토의 중심에서 교통이라든지 여러 조건들이 좋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이 개발이 안 됐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아이러니할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여러 조건들이 좀 이렇게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획기적인 발전을 좀 우리가 같이 좀 기대를 하고 또 이렇게 염원을 해야 될 것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능이 융합된 도심의 어떤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 측면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안타깝게도 실은 쪽방촌 도시 재생 사업은 좀 진행이 더딘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인지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우 몸 하나 누일 수 있는 좁고 낡은 쪽방. 월세 10만 원으로 매서운 바람과 혹독한 더위를 견디고 있습니다. 요 지금 산 지가 지금 한 40년 돼요. 그래 아내들 때 이제 그때 굳어나가지고. 쪽방은 6.6제곱미터 이내로 부엌이나 화장실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최고 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곳.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고령층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서러하게 바르고 있어요 지금. 이 집에서 40년간 살았지만 진짜 참말로 나 깝깝이 죽겠어 지금. 내가 지금 나이가 80이에요. 80인데 원이 좋지만 아파트 가서 좀 하루라도 한 1년이라도 살다 죽었으면 좋겠어요. 대전역 쪽방촌은 주거복지와 지역재생을 결합시켜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쪽방촌 재생의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입니다. 대전역 쪽방촌 재생 사업은 다른 개발 사업과는 달리 세입자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터전을 떠나지 않고 이곳에 지어지는 공공주택에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하루빨리 이 사업이 진행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국가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사업이에요. 이 쪽방 생활인들은 꿈도 못 꿔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주거를 지금 그거를 국가가 해주기로 한 유사 이래 최초인 것 같은데. 사업이 시작되면 쪽방촌 거주민은 공사가 끝날 때까지 인근 임시시설에 머물다가 주택이 완공되면 쪽방보다 더 넓고 쾌적한 공간에서 3분의 1 수준의 임대료만 내고 살 수 있게 됩니다. 빨리 하루라도 빨리 해가지고 이제 이주주택이라든가 그런 데로 들어가고 싶고. 선이주, 선순환이라는 이른바 착한 개발 사업은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었는데 일부 주민들과의 갈등으로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토지주, 건물주, 세입자 등 100여 명으로 구성된 주민협의체가 보상 문제로 갈등을 빚으면서 비상대책위 2개가 새롭게 꾸려졌습니다. 5차 통합 간담회 자리에서는 토지 측량을 반대하는 비대위 사람들과 물리적 충돌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12번의 간담회가 진행됐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사업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22년 초에 LH에서 토지나 물건 등에 대한 기본 조사에 착수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주민분들의 이제 사업 추진 반대가 좀 심하셔가지고 한 30% 정도만 조사가 진행이 되었고 그 후에는 좀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공공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개인 소유의 건물과 땅을 매입해야 하는데요. 비대위 주민들은 공시지가에 따른 보상액이 너무 적다고 주장합니다.
누가 이 주민들이 원주민들이 1.3배, 2,700 갖고 누가 보상받습니까? 안 된다는 얘기죠. 내 땅 갖고 남한테 뺏긴다는 가만히 누가 있어요? 없죠. 현시가 보상해주고. 보상액이 공시지가 최대 1.8배라는 주민들의 주장과는 달리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감정평가에 따라 보상금이 결정된다는 인터뷰 답변을 서면으로 보내왔습니다. 지작물 조사를 마치지 않은 지금으로서는 보상 금액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일부 토지주와 상가 건물주는 아파트 입주권 같은 현물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공주택이 지어지는 정동 쪽방촌에는 공공주택특별법이 적용돼 주택 소유주에게만 입주권이 주어지는데요. 상가 건물주와 토지주는 이것이 불합리하다는 겁니다. 여러 반대에 부딪혀 지연되고 있는 공공주택 사업. 정부는 해법 모색을 위해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하였는데요. 특례 신설로 토지주와 상가 건물주도 분양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떠한 주택을 소유하신다든지 아니면 토지를 일정 토지 이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는 다시 입주할 수 있는 분양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어서 그런 것들로 이제 주민들을 설득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현물보상 토지 기준이 여전히 높다는 입장. 대전시 쪽방촌의 경우 상업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150제곱미터 이상만 현물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60제곱미터 이상으로 낮춰달라는 겁니다. 대전시는 토지 같은 경우에 1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만 현물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60제곱미터 이상인 분들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금 건의를 한 상태이고요. 이렇게 주민 사이에서도 원주민, 토지주, 상가 건물주 등 이해관계가 달라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법령 개정 내용이라든지 주민분들의 의견 수렴 이런 것들을 좀 하려고 주민 설명회를 11월쯤에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동 쪽방촌의 더딘 속도와는 달리 민간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인근 삼성동 쪽방촌의 경우 도시계획시설 구역에 편입되면서 지난달 10일 철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떠나지 못하는 주민이 있습니다. 뭘 입주를 하게끔 해줘야 갈 거 아니냐. 개도 나갈 걸 보고 좀 주라는데. 삼성동 쪽방촌 주민들도 공공주택이 지어지면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공공주택 사업이 장기화되면서 곳곳으로 흩어지고 일부 주민들은 갈 곳을 잃었습니다. 이건 막막하게 그지없는데 무슨 계획이 있어. 무조건 다른 것도 나갈 능력 없어 못 살았지. 나갈 능력 있으면 다 나갔지 못 갔어. 빈민층의 주거 마련을 위해 시작된 도시재생 사업. 3년 넘게 공공주택 사업이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보다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은 불안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좀 불안해요. 언제 이제 한다 하면서 안 하니까 좀 불안하고 또 이제 이 주위에서 이제 노인들 또 돌아가시고 하는 거 보면은 괜히 마음이 좀 서글프고 좀 그래요.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미래를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예측 가능했을 때는 이게 확실히 된다 그러면 조금 괴로워도 어려워도 참고 갈 수 있잖아요. 이런 불안함들이 알게 모르게 작용을 하는 거죠. 네, 쪽방촌을 정비하는 공공주택 사업은 조금 이제 특별해 보이거든요. 예. 교수님께서 지금 여기에 지금 몸담으셔가지고 같이 좀 활동해 주신 지가 꽤 되셨죠? 얼마나 되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2006년도 그 재정비 촉진 계획 세워질 때도 저도 이제 어떤 특별 계획이라는 그런 부분에 어떤 역할을 하기도 했었고요. 네. 저는 또 2015년도에 이제 광역 도시재생 센터장을 좀 2년 동안 했었고 그 이후에 지금 현재는 대전역 마을 그 도시재생 현장 지원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분들하고의 어떤 지원이라든지 재생 사업들을 나름대로 좀 이렇게 열심히 좀 지원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 해당 지역은 2021년부터 25년까지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돼서 도시재생 사업이 벌어지는 지역입니다. 지금 이제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언론의 보도가 조금 덜 된 부분이 좀 있는데 보면 획기적인 변화가 뭐냐면 그동안의 그 개발들이 보통 개발 진행되면서 그 지역에 있던 세입자분들이 내몰리는 상황들이 일반적이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이 계획을 처음부터 그 지역에 사시던 주민분들이 잠깐 그 지역에 그 같은 그 동일 지역에 잠깐 이주해 있다가 공공임대주택이 완성이 되면 그로 다시 그 이주한 아까 이제 선이주 그 입주 방식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어떤 정책적인 그 과제로 해서 진행을 좀 해왔었고요. 그런데 이제 좀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요 토지 등 소유자들의 어떤 뭐랄까 좀 지난한 어떤 뭐 아직 합의를 못 본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현재 늘어지는 상황인데 어쨌든 그 지역에 보면 일반 분양 주택인 700호하고 그다음에 공적 성격을 하는 공공주택이 700호에서 전체 1,400호 정도가 건설될 예정이고요. 그렇게 되면 그 지역에서 아까 삼성동 계신 분이라든지 특별히 이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그런 획기적인 저희도 그 부분에 굉장히 큰 기대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동 쪽은 저희가 이제 이해를 하겠는데 아까 이제 정동 쪽에 지금 토지주들의 반발이 좀 심한 곳이 위치상 대전역에서 그 대한통운 건물에서 삼성동 쪽 방향 그쪽에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 철길을 옆에 끼고 예, 있는 지역들? 예. 거기가 좀 심한 거죠, 반발이? 예, 그렇죠. 왜냐하면 그 지역의 특성이 뭐냐면 토지 규모들이 되게 작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보상받는 그 액수가 좀 워낙 적다 보니까 이분들 또 억울한 측면들이 상당히 좀 있는 거고. 거기는 이제 교회 같은 거 좀 커 보이는데 나머지 건물들은 정말 뭐 20제곱미터, 30제곱미터 좀 작게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세무조정이 안 되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보면 이분들은 민간 개발을 좀 하시겠다고 그러시는데 실제 보면은 그 지역에 있는 토지의 한 40% 정도가 코레일 이 소유의 어떤 토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럼 그 부분을 제외하고서 민간 사업을 벌일 수 있는 여력이 사실 거의 없거든요. 결과에 나오기는 예, 어려울 것 예, 같네요. 네. 어떻습니까? 이 정부 차원의 획기적인 실은 도시 재개발 사업이잖아요. 예. 기대도 많이 모아지고 있고 그리고 또 조속하게 실천이 됐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더 젖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좋은 해결 방안 없을까요? 결국은 이렇게 각자가 조금씩 양보하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그 토지 등 소유자들께서는 이제 기준들을 좀 이렇게 바꿔달라는 요구들을 하시는데 사실 지난달에 그 공공주택 그 특별법이 좀 통과되면서 그 동안에는 보상이 현금으로만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현물 보상이 되면서 이분들이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사시지 않는 분이라 하더라도 이 소위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길이 좀 열린 거거든요. 좀 넓어졌네요. 그렇죠. 이제 근데 다만 이제 여기서 그 면적 기준을 가지고 아까 이제 서로 견해 차이가 좀 있는 부분들이고, 근데 이제 좀 우리가 살펴야 될 부분이 뭐냐면 현금 보상에서 현물 보상으로 바뀐 것도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또 기준이 또 면적 기준이 내려가는 부분들도 물론 앞으로 이제 협상할 부분들, 협의할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만 이게 요 지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어떤 그 앞으로 비슷한 그 개발의 어떤 사례가 되는 거거든요. 바로미터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 정부라든지 LH에서도 이제 신중하게 보는 편이고, 다만 뭐냐면 제가 아는 바로는 이 공공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피해자가 좀 적을 수 있도록 충분히 이제 듣고 협의안을 마련한다는 이런 자세인데, 그 LH가 산정한 그 토지주에 대한 보상 기준이 뭐 공시지가의 한 1.4에서 1.7배다라고 해서 토지주들이 이제 불만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사실 어느 지역은 뭐 그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좀 오래된 그 원도심의 상업지구들은 그게 좀 약간 짤 수가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워낙 오랫동안 이렇게 그 미개발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일반에서의 그 상업적인 가치는 그만큼 이제 내려가 있는 상태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민간 사업자들 입장에서 볼 때 사업이 안 되는 상황들인 거죠. 이제 그것이 현실인데, 근데 다만 뭐냐면 지금 이제 살짝 오해가 있을 부분들이 뭐냐면 감정 평가를 하는 부분들이 무조건적인 어떤 시세만이 아니고 뭐 여러 어떤 이 가능성이라든지 가치, 잠재적인 가치 이런 부분들도 동시에 이제 이 산정하는 거로 좀 이렇게 계산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어려운 숙제로 좀 남아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 시라든지 이제 LH에서 좀 긍정적인 그런 그 자세로 이제 좀
아마 이 사안들을 좀 원만한 그런 이 산정액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아마 좀 애써 주시길 저도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데 개인적으로. 대전역을 기준으로 지금 현재 북쪽이잖아요. 근데 사실 남쪽의 원동이나 인동 쪽은 이분들도 아마 뭔가 듣는 게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아마 비교해서 나오지 않나 생각이 또 듭니다. 예. 네, 쪽방촌 정비 사업이 이제 대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진행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곳들의 상황은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그 사실 이제 지난 정부에서 이제 국토부에서 시범 사업으로 이렇게 서울역 앞에 동자동 쪽방촌 지역하고 그다음에 영등포 쪽방촌, 그다음에 대전역 쪽방촌 이렇게 세 군데를 시범 지역으로 해서 이렇게 좀 여러 정책들을 좀 펴오는 그 과정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보면 영등포는 대전하고 이제 거의 유사한 상황이고요. 지구 지정이 됐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주택특별법에 의해서 앞으로 어떤 협상이라든 이런 부분이 남아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서울역 동자동 같은 경우는 그 워낙 의견 차가 크고 이러다 보니까 지구 지정 자체도 아직 이루지 못한 그런 상태여서 사실 대전역에서 어떤 그 이 좋은 선례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좀 의미 있고 또 어떤 전국에 그 미치는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클 것으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법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꾸준한 그 이 협상과 논의 과정을 통해서 항상 결과적으로 그 긍정적인 해결책들을 도출해 내더라고요. 다만 뭐냐면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열린 자세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좀 마련이 전제 조건으로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을 앞으로 우리가 좀 많이 응원하고 우리의 기대를 과제가 해봐야 될 것 되겠습니다.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 쪽방촌 재개발 사업은 확실히 이제 주거 복지의 획기적인 사례라고 그렇습니다.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날씨가 이제 곧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데 그렇네요. 예, 원만한 합의로 이 쪽방촌 주민들의 그 주거 환경들이 개선돼서요. 하루빨리 좀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밭대학교의 송복섭 교수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역의 여러 이슈와 그리고 이제 심층 취재한 대전 역세권 개발의 명암까지 다뤄봤습니다. 교수님은 상당히 좀 인간적이시고 예, 좀 정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예. 오늘 했던 주제 중에 아마 촉법소년이라든지 또 쪽방촌 개발 사업이 더 와닿으셨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실은 찬바람이 불어오고 있잖아요, 벌써. 네. 그래서 추워지는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야기해보고 화면을 본 쪽방촌 사람들이 주거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서 어서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고요. 저는 또 법조인이잖아요. 네. 그랬을 때 우리 소년들 과연 교육과 범죄 예방 어떻게 시킬 것인가 하는 무거운 과제도 있어서 아무튼 이런 부분도 우리 사회가 선진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시사엠 지금 우리는 더 많은 고민을 해서요. 또 여러분께 더 와닿는 더 알찬 소식으로 다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